대부분 부동산 투자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갭 투자라든지 전세를 끼고 투자하거나 아니면 시세 상승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니까 그런 분들도 수익형 자산으로 전향하시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그러면 본인이 은퇴하실 수 있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아, 나 그만둘까? 난 놀아도 되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확실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좀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들고 자산이 좀 쌓였더라도 현금 흐름이 없으면 네네. 진짜 은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자산을 팔지 않는 그렇죠. 이상은. 창고에 곶감을 넣어놓고 하나하나씩 빼먹는데 봄이 오기 전에 다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옛날에 보면 다락방에 이렇게 넣어놓고 뽑아먹는데 봄이 오기 전에 그걸 다 뽑아먹으면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몇 살까지 살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우리가 저 같은 나이면 한 100살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보시는 분 더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120살 살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10억만 모아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집 팔아서 내가 10억 있으면 되는 거. 그럼 어디가 살 건데요? 집 하나밖에 없는데. 요즘 뭐 주택연금 해가지고 국민연금 받고 주택담보로 또 대출 받으면 나온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받으면 결국은 그냥 서민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 우리 국민연금 다 안 주는 거 아시죠? 네. 소득이 250만 원, 월 250만 원 정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 안 줘요. 반밖에 안 줘요. 그거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연금들, 국가에서 관리하는 연금들은 수령액이 높잖아요. 공무원들은 한 250만 원 정도 받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국민연금 많이 받아야 150만 원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250만 원 정도 소득이 나오면 반을 빼고 준다. 그래요? 그건 몰랐네요. 그런 거예요. 슬픈 현실이죠? 네. 그러면은 아까 앞서서 그 직장 생활 25년을 해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동안도 계속 그 수익형 자산을 늘리기 위한 현금 흐름 차원에서 다니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30살 때 30살 때 목표를 세웠어요. 목표를. 그래서 30살 때 목표를 세워서 내가 은퇴를 해야겠다. 30살에.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직장을 이미 11년 정도 중견 근로자란 말이에요. 나이는 젊어도.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40살에 은퇴를 해야겠다. 난 일찍 시작했으니까 직장 생활을 그래도 오래 한 거니까 그래서 그만둬야겠다. 그래서 40살을 타겟으로 인생 플랜을 짰어요. 그래서 짰더니 그 정도 되니까 순수익이 자산에서 나온 순수익이 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와, 그걸 그때 해보신 거군요. 그때 이제 한 단계 해본 거예요. 그래서 800만 원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40살에 고 사장님한테 이제 사표를 던졌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 전화기가 이렇게 폴드폰이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 화면에 문구 하나 정도 적을 수 있었어요. 그죠? 뭐 사랑해, 뭐 누구 하트 뭐 이런 거 정도 썼잖아요. 그림 사진도 못 넣고요, 예전에.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썼었냐면 10년을 위하여 이렇게 써놨었어요. 그리고 또 1년 지나면 8년을 위하여, 9년을 위하여 이렇게 바꿔나가다가 한 5년 정도 됐을 때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는 문구를 적는 데가 없잖아요. 좀 화면에. 그래서 카톡에 거기다가 문구를 3년을 위하여 이걸 써놨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너 작년에 4년을 위하였던 것 같은데 올해 한자가 줄었다. 너 뭐 나한테 시위가 하는 거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저기 그때 되면은 은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불만이 뭔데? 그죠. 아니, 너 왜 너한테 시위하는 거 아니야? 월급 올려달라고 시위하는 거 아니야? 땡깡 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도 뭐 나름 준비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게다가 맨 마지막에 1년을 위하여 딱 써놓고 그다음에 퇴사를 했죠. 야,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게 되신 거네요. 진짜 그러니까 매일 보면서 이제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휴대폰 딱 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거잖아요. 8년 남았구나. 야. 이게 만약에 그 현금 흐름 수익형이 아니고 시세로 차익으로 하면 진짜 9년 차이 또 막 어떤 외부적인 이슈로 그럼요. 확 깎여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계획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계획이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 만약에 부자가 되겠다 그러면
금액이 수치화돼야 되고요. 기간이 수치화돼야 되거든요. 10년 안에 내가 자산이 뭐 100억이 될 건지 아니면 10년 안에 현금 흐름이 얼마가 될 건지 어떤 수치화돼야 되잖아요. 그냥 단순히 나는 100억 부자 돼야지 이거는 꿈이에요. 드림. 근데 나는 언제까지 부자가 될 거야. 그게 계획이거든요.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찾는 게 목표를 선정하려면 기간과 금액이 정해져야지 이게 목표고 그렇지 않고 하나만 있으면 그건 꿈이에요. 그냥 희망사항. 그런데 차익형 투자로 이 기간을 설정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샀는데 이게 난 2배 오르면 팔아야지. 이것까진 좋아. 주식을 샀어. 근데 나 이거 30% 업되면 팔아야지. 이게 언제냐는 거야.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 예측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못 정한다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와, 근데 수익형 자산은 이게 계산이. 근데 계산이 되니까. 계산기가 튕겨지니까. 아주 맞네. 사측 연산만으로 계산이 되니까. 너무 맞네. 쉬운 거죠. 와.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그러면 그 20여 년 넘게 이렇게 해오시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투자를 계속 해가시려고 하면 또 그런 분들이 또 주변에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네네네. 부동산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럼 거기서 저분의 방법도 있고 이분의 방법도 있으면 흔들릴 수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네. 만약 진짜 지금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 네. 저보다 한 2발짝만 앞서가는 사람이 제한테 있었던 멘토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으면 저 더 부자 됐을 수도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뭐 어디 유튜브 이런 나와서는 말로는 뭐 쉽게 얘기하는 것 같죠. 그건 다 이루어진 거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많이 속기도 했고 실수도 했고 잘못 사서 또 낭패 본 경우도 있고 왜 없겠어요. 살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해가면 제 자산이 이 정도 불어날 때까지 완벽하게 처음부터 꽃길만 걸었겠냐는 거예요. 실패해 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다 헤쳐나가면서 가는 거죠. 뭐 돈 꿔줬는데 못 받고 뭐 이런 게 한두 번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투자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서 보면 다 차익형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내 멘토가 아닌데 또 돌아서고 또 뭔가 좀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보면 또 이 사람 또 차익형 투자를 하고 있고 뭐 더 좀 지금 투기같이 막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내 갈 길은 아닌 것 같다. 없어요. 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지금도 거의 유일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책에 있었어요. 책. 로버트 기요사키 하나 있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현금이 나오는 부동산.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가 멘토링으로 가져갈 만한 분은 로버트 기요사키밖에 없는데 사실 멘토라고 볼 수 있는 게 멘토는 연락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연락을 해요. 아니 근데 진짜로 저는 이 책이 너무 독특했던 게 이렇게 투자를 해서 자산을 이렇게 쌓으신 책이 없는 것 같아요. 흔하진 않죠. 좀 희한한 방법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희한한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중간중간에도 흔들리셨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잭팟이 터졌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저런 거를 또 뭐 한두 번이라도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될 건 있어요. 이거 진짜 느린 거예요. 느린 거죠. 느린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재테크 투자 방법 중에 가장 슬로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대략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요? 그래도 뭐가요? 어느 정도 기간을 그건 이제 내가 어느 정도의 계산해서. 목표를 정했느냐에 따라서 를 정해놓고 공부하셔서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예측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포메이션을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 불려나갔고 그걸 가는 길을 예측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인지. 이 통장 잔고 다 알잖아요. 우리 뭐 아파트 시세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거 아니고요. 정확히 자산평가서라는 걸 써서 내 자산이 얼마 있는지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매달 쓰셔서 다음 달에 그 자산이 상승하는지 하락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우리 월급은 일정하잖아요. 우리 뭐 사업 하시는 분 아닌 이상은 월급은 일정하단 말이에요. 보너스 받는 달도 일정하잖아요. 2달에 한 번씩 받는 달 일정하게 받는데 자산평가서 쏘면 어떨 때는 자산이 올라가다가 어떤 때는 내려가요. 어떤 때는 또 올라갔다 내려가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출하는 타이밍은 달라요. 5월 달에 지출이 많아져요. 여행 다녀야 되고 어린이날 있고 어버이날 있고 결혼하신 분도 어버이날 있고 누군가 또 5월 달에 결혼하죠.
그죠? 그런 것도 있고 크리스마스 때 12월 달 되면 또 지출이 늘어나죠 또. 연말에는 또 여행도 다녀야 되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사줘야 되고. 그러니까 기간이 그런 특수적인 달이 있는데 계속 내 자산이 조금이라도 상승하겠냐는 거예요. 그때는 또 내려갔다는 거지. 11월 달엔 올라갔다가 12월 달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거는 안 되고 내 자산이 꾸준히 상승할 수 있게끔만 만든다면 부자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러면 그 돈이 어떤 속도로 증가하느냐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자산이 증가하는 속도를 알아낸 거죠. 내가 돈을 증가시키는 속도를 알아낸 속도 부위를 계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산해 보면 200년 걸리겠죠. 문제는 지금 증가하는 속도로는 200년 걸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표 그게 10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그 자산이 증가하려면 계산해 보면 100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러면 100년 이상 걸리네? 큰일 났네? 그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줄이든지 소득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그럼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내가 일을 회사를 두 군데 다닐 수 없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그럼 몸을 하나인데 1.5인분을 더 활용하든지 아니면 근데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럼 결국은 내가 일하지 않는 나의 아바타가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게 수익형 자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는데 내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주면 그게 2인분 되는 거죠. 2인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인분이 많은 거죠. 나중에 3인분, 3인분, 4인분. 그죠. 인분이 많은 거니까 한 7천만 원 현금으로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 매월 한 500만 원 받는 사람 있다면 저는 열 몇 명의 몫을 우리 자산이 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자님께서 만약에요. 네. 한 30억 정도가 있으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사는 거하고 제가 그 평택은 제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 거기에 수익형 자산을 2.5채, 3채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면 그거를 사시겠어요? 당연히 예측 가능한 질문을 하시면 아니 그래도 강남 아파트에 대한 저는 강남 아파트도 안 사요. 그러세요? 당연히 안 사요. 그래도 뭔가 다 강남 아파트만 거의 보지 않나요?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전혀 생각 그래요. 그러니까 책에 보니까 아파트 평수 늘리기랑 상급지 갈아타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책은 그거 하라고 쓴 책이죠. 맞아요. 다 이거 어떻게든지 똘똘이 한 채로 이거 하다가 모아서 그렇죠. 또 점프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방식.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얘기했던 방식이 상급지 갈아타기예요. 이거 지금도 책에 다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우리 부모들이 네. 저희 이제 얘기하죠. 야, 결혼하면 이제 집부터 이제 장만해야 된다. 그럼 지방에 있는 사람 빨리 장만할 거고 서울에 있는 사람 힘들겠죠. 그럼 집부터 장만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어른이 먼저 살아보신 분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집을 사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집을 하나 장만해요. 근데 하지만 그 집의 대부분은 은행 거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빚 다 갚으면 내 집이 되는데 거의 갚을 정도 되면 부모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집에 만족하지 말고 자꾸 좋은 집으로 평수를 늘려야 돼. 너 이제 애들이 커가잖아. 그러면 이제 방 각자 하나씩은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방 3개 있고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는 이사 가야 될 거 아니냐. 집을 바꿀 생각을 해라. 그럼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바꿔요. 그럼 그러다 보면 또 더 돈이 많아지면 월급이 늘어나면 더 큰 평수. 그냥 50평대 쪽으로 가죠. 그러면 내가 인생이 다 끝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제가 이제 퇴직할 정도의 나이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 50평대에 사서 팔고 대출금도 어느 정도 갚았고 조금 남았고 이 정도 되면은 머리가 허옇해지죠.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옛날부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지금도 해야 된다고요. 그럼 그 사람 집 하나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강남에 있으면 다행인 거죠. 50평짜리가. 근데 평택에 있으면 우울한 거잖아요. 평택에 50평짜리 10억은 무슨 5억도 안 해요. 50평짜리 아파트가. 그러면 그렇게 인생을 바쳐서 집 하나 생기는 게 뭔 그 대수냐는 거예요. 그럼 집 뜯어먹고 살 거냐고요, 그거. 뜯을 수도 없지. 그러니까 그거를 왜 계속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걸 다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강남에 집이 있어요. 다행히 좋다 이거. 강남에 집이 있어. 한 채가. 그럼 그분이 뭔가 다른 거에 수익형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운이 좋은 거잖아요. 강남에 집을 했는데 50평짜리가 있어서 이게 막 30억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그분이 종부세 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거 투자할 수 있어요? 못하지. 못하지.
그럼 평택에 있는 분은 5억짜리 주택이 있어요. 그럼 다른 거 투자할 여력은 생기잖아요. 왜? 종부세는 최소한 안 내잖아요. 근데 서울에 있으면 그거 팔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팔아서 다른 데 집 사고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판은 만들 수 있겠지만 거기서 사시던 분이 그걸 팔아가지고 저기 먼 데로 평택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투자하실 마음을 굳건한 마음을 가질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참 되게 생각해 볼 지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또 자녀 교육도 있을 수 있고 뭐 직장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정말 순수하게 재테크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그리고 또 경제적인 자유, 은퇴까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렇게 그 저자님처럼 생각하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무조건 정답이 강남 아파트가 아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모든 이 전문가들이 다 강남 아파트 사라 하고 좋은 집 갈아타기 하고 똘똘이 하나 키우라고 하고 어차피 다주택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가라고 하고 있는데 좀 이상한 놈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한번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저를 인정해 달라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게 저런 생각도 맞을 수도 있겠는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나요? 있어요. 네, 그런 거예요. 예, 있습니다, 진짜로. 저자님 그 책에서 그 강남에 거주하는 1주택자는 행복할까? 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요거 되게 인상 깊어서 네. 요거 한번 에피소드 한번 소개해 주시면. 그게 저희 이제 수강생들이 제가 이제 강의를 네. 평택에서 하고 이 강남에서 해요. 그래서 강남에 이제 지금 이제 주말반만 운영하고 있는데 하면은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 자산평가서라는 걸 써오면 제가 1대1로 이제 코칭을 좀 간략하게 해드리거든요. 근데 보시면 뭐 20억짜리 아파트 하나 갖고 계세요. 네. 연세는 한 40대 저 나이 정도 되시는 분이 집 하나 있으신 거예요. 집 하나 있으시고 좋죠. 20억인데 좋은데 투자를 마땅히 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이제 집에 있고. 그거 집이고 그럼 방 하나 뜯어갖고 팔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고 해도 제가 가르쳐드리는 투자 방법이 먹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일단은 세금 부분에서 다 막혀 있고. 그리고 다른 걸 타려면 이걸 팔아야 되는데. 근데 강남에 사시던 분이 다른 데로 이사 가기 어렵잖아요. 그런 게 이제 맞물리니까 투자 상담을 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집 파세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무슨 제가 뭐라고 그분한테 책임져야 되는. 그러니까요. 제가 팔고 저기 시골에 저기 사세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플랜 B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개인 자산은 여기서 끝나고요. 네. 이제는 법인 투자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꽉 찼어요. 이제 꽉 찬 건데 수익률이 안 나온다는 거지 이 돈으로. 그럼 그거 대출 받아올 수 있나요? 대출 안 된대요. 그럼 뭘로 투자하냐는 거예요. 집 하나 있는 건데. 부동산이 아쉽죠. 아니고 다른 뭐 주식이나 부동산 배당주나 이런 거 하셔야겠는데요. 다른 수단이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그 저자님께서 그 자녀들 있잖아요. 네. 자녀들을 평택 말고 좀 서울이나 뭐 이런 데서 좀 키우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셨어요? 대학은 좀 서울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했는데 네.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그 머리도 대물림 하나 봐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너무 네,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말씀하신 그 자녀들도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불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직장을 서울로 구한다면 뭐 집을 장만하겠죠, 본인이 하겠죠. 제가 해주진 않겠죠. 제가 해줘야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1,000만 원을 한번 모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솔직히 돈을 모아야 뭘 투자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스노우볼을 만들려면 뭔가 종잣돈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1,000만 원부터 모으기를 해봐야 되는데 저 나이 정도 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을 한 번도 모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뭔가 모아야 뭔가 아파트도 옮겨가고 할 텐데 항상 뭔가 기댈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 요번에 집 옮겨갈 건데 조금 뭐 보태주실 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부모님한테 한 5천 더 받고 나머지는 대출 증가해서 자기 사는 거야. 자기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 그러면서 조금 보태달래. 그리고 또 옮기면서 또 보태고 또 보태. 그럼 그런 사람들은 머릿속에 돈을 절대 모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주니까.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돌아가시면 다 내 거야. 나머지 것들. 돌아가시길 바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돈을 모을 의지가 없어요. 그냥 내가 사는 거야. 월급 타서 그냥 살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부자 될 가능성이 없고 그걸 만약에 부모님이 물려줬다 한들 그것도 갖고 부자 못 돼요. 책에 보니까요. 네. 그 소형 아파트 투자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아까 그 수익률 그런 차원과 연관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은 이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 1년, 2년 전에는 네. 소형 아파트 투자를 하라고 했었어요. 소형 아파트 네. 투자. 왜냐하면 저평가되어 있는 소형 아파트는 월세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게 최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무조건 있어요. 네. 아파트를 월세를 주면 10만 원 주는 아파트는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싼 아파트라도. 그러니까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월세가 받으니 소형 같은 걸 투자하셔서 그걸 월세를 주면은 뭐 수익이 좀 나오니까 그렇게 투자하라고 했었고 1억 이하 주택은 또 취등록세 중과되지 않았으니까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1년 전에 1년 넘게 예전에 얘기했던 방식인데 지금 그 유튜브 영상이라는 거 이런 걸 보고 나서 저한테 유튜브를 봤는데 1억 이하 주택 괜찮다고 하는데 사도 되냐.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 와서 그걸 보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다가 이제는 안 된다. 이제 1억 이하 주택은 이런 거예요. 1억 이하 주택이 뭐 물론 그게 일시적으로 취등록세가 해주는 법, 취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법이긴 했는데 아직도 유효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1억 이하짜리 주택들이 올랐어요. 지금 많이. 그래서 1억 한 6천, 8천으로 올라버린 거야. 가격이. 그러면 걔는 공시지가가 이제 발표 나오거든요. 1억이 넘어버리는 거. 살짝 넘어버려요. 그러면 투자 대상이 없는 거죠. 이제. 취등록세를 8%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매수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한참 그게 어느 정도 올랐는데 얘는 얘 목숨은 여기까지인 거야. 딱 오르면 올해 공시지가 발표가 이제 4월인가 나오잖아요. 딱 나와버리면 와. 아무도 안 사는 거. 그래서 작년 겨울에 12월 달쯤에 매물이 어마무시하게 나왔어요. 안 거지. 이 금액이 맥스구나. 공시지가 올라가 버리면 큰일 나구나. 이걸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그런 주택들은 이제 힘들어진 거죠. 근데 다시 또 뭐 얘기 나오는 게 또 소형주택의 기준이 어디라고는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또 발표가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게 공시지가가 만약에 1억이 넘더라도 월세는 괜찮으면 그냥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가져가라는 거지. 그런 거는. 왜냐하면 취등록세는 살 때만 내는 세금이니까. 그렇죠. 중요한 거는 내가 종부세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종부세는 매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수익을 발생하는 사람은 매달 내는 세금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지출이잖아요. 그거를 싫어하는 거지. 취등록세, 양도소득세는 저는 크게 부담 갖지 않아요. 취등록세는 물론 취등록세를 적게 부담하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한 번 내고 말 거니까 투자 자산이 좋다면 나는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어차피 나 장기 보유에다 팔 거니까. 상관없는. 그렇죠. 그것도 크게 생각하지 않고. 뭐 남아서 한 건데 뭐. 근데 지금 1주택, 2주택 소유했다가 1년 안에 팔면은 70 몇 % 내잖아요. 양도세. 근데 저는 어차피 장기 보유할 거니까 그런 룰은 가진 않을 거라지. 한 30% 40% 내는 것까지는 벌었으니까 내는 거니까. 벌은 거에서 내는 거니까 괜찮다 이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단타로 1억 이하 주택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들 보면은 그런 거 1억 이하 했는데 뭐 한 달 만에 1,000만 원 올랐다, 500만 원 올랐다 이런 게 크게 의미가. 그건 짤이에요. 네. 1,000만 원 오르면 뭘 팔지 못하는데. 팔면은 70 몇 %인가 세금 내야 되는데 그러면 1,000만 원 올라가지고 팔면은 취등록세도 1% 냈을 거고 그럼 그 오른 거에서 또 띄고 빼면 한 200만 원 버는 거죠 뭐. 말하긴 좋은 거죠. 예, 말하긴 좋은 거고. 네. 예, 그러면은 그 저자님 그 많은 분들이 꿈이 건물주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건물주 되셨잖아요. 진짜 그 꿈을 딱 이루셨는데 정말 좀 인생이 좀 많이 느낌이 달라지시나요? 그 꿈을 이렇게 뭔가 실현하셔서. 근데 약간 좀 오해예요, 오해. 이게 건물주 이제 사실은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건물주고 그럼 넌 꿈이 뭐냐 그랬더니 나 건물주 아들이 꿈이래요. 자기는 이뤘대요 꿈을. 근데 아니, 농담이고 어쨌든 건물주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상가 건물주예요. 여기 밑에 막 커피숍도 있고 막 음식점도 있으면 제가 싹 들어가면 사진 올렸어요. 네. 이거 존자리로 앉으세요. 네. 이렇게 해주겠죠. 네. 그리고 저한테 이제 건물주니까 잘 보이려고 뭐 서비스로 음료수라도 한 잔 더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건물주는 다른 거예요. 세입자를 만나면 세입자가 나랑 마주치면 사장님 나 뭐 고장났는데 고쳐줘요. 답이 이 건물주의 그 갓이 아니에요. 이 건물주는. 제가 뭔가를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건물주잖아요. 세입자를 피해 다녀야 되는 거죠. 거꾸로. 마주치면 사장님 오신 김에 저 샤워기 호스 나갔는데 지금 고쳐주고 가요. 고쳐줘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안 가진 않는데 가더라도 그리고 제가 건물주인지 일부러 말을 안 해요. 그냥 건물을 드나들어도 이제 세입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물론 저도 상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가 같은 데는 가면은 저도 이제 그런 대우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도 못하지만 근데 그렇게 되는데 이 건물 이 원룸 오피스텔 건물을 갖고 있으면 가면은 제가 그 세입자를 만날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계약할 때도 안 만나고요. 나갈 때도 안 만나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지도 사실 몰라요. 그런데 고쳐주러 가거나 해줄 때 대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고쳐주는 것도 대부분 그 친구들이 출근했을 때 제가 낮에 가서 고쳐주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는데 가끔씩 여성분들 자기 집에 슬쩍 들어오는 거 싫어하잖아요. 제 집주인인데도 싫어할 수 있으니까 있을 때 오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 대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복도에서 마주쳐요. 사장님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좀 봐주고 손봐주시고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건 있지. 뭘 음료수라도 하나 줄 것 같아요? 안 줘요. 무서운 존재예요, 세입자가. 그러면 아까 진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왕 같은 대접받는 그런 모습이 일부는 분명 있지만 약간 과장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건가요? 그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겠죠. 왜냐면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잘 되는데 상가는 왜 그런 게 있냐면 권리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시설물을 투자했는데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나가세요 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밑에다가 우리가 갈비집을 크게 해요. 크게 하는데 잘 돼요. 주인이 봐도 잘 돼. 월세를 올려. 네, 잘 되니까 네. 근데 자기 아들이 놀아. 갈비집 했으면 좋겠어. 그럼 나가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나가는데 주인이 나가라는데 내가 그냥 다른 사람 세입자한테 넘기면 이 권리금을 몇 억을 받고 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나가라는 건 어떻게 해요? 다 철거하고 내가 나가야 되잖아요. 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죠. 주인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우리 세입자들이 권리금 받고 나가잖아요. 이게 다른 거죠. 다른 거죠. 또 그런 또 맥락이 있는 거군요. 그러면 저자님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네. 혹시 이제 젊은 분들이 젊은 세대에서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끼는 게 있고 또 조급함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이제 2030 세대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한 급여 한 월 300 정도 이렇게 받으면서 시작할 텐데 네. 어떻게 좀 마인드를 갖고 생활하면서 부자의 길로 좀 갈 수 있는지 한마디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은 지금 지식의 바다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쉽게 접하고 책 읽지 않아도 솔직히 제가 책 소개로 나왔지만 책 잘 안 읽으시잖아요. 유튜브로 다 충분히 볼 수 있고. 근데 젊으신 분들 난 3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25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저는 더 적은 돈을 받을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물론 지금 물가는 더 올랐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중요한 거고 지식을 많이 아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내가 얼마큼 실천하느냐가 포인트예요. 내가 유튜브 영상을 보든 뭔가 내가 지금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찾아보잖아요. 이게 책방 같은 데 와서 영상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고 옳은 말이야. 좋은 말이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한 편을 봤으면 최소한 거기서 한 가지 팁 정도는 내가 실천할 수 있게 노력하면 돼요. 제가 하라는 걸 다 할 필요도 없고 그중에서 이 사람 독특한 사람인데 뭔가 채널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하면은 그중에서 봤으니까 시간을 소비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한 가지 정도는 꼭 실천할 수 있게끔 이거 좋은 말이면 거 맞으면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 실천하는데 돈이 들면 안 하셔도 되지만 돈도 안 드는 거야. 그러면 바꿔보시면 돼요. 성공한 사람이라든지 앞서간 사람들 그리고 그 말에 난 동감을 한다면 실천하면 돼요. 실천이 계속 하시게 되다 보면 습관이 돼요. 나의 습관이 되거든요. 좋은 습관을 부자의 그 습관 어떤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지식이 많다고 부자 되지 않아요. 지식 많은 사람은 어마어마시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부자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실천하고 그게 습관화된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합니다. 진짜 좀 길게 보고 하기 쉽지는 않은 거지만 네네. 말처럼 아무튼 길게 보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실천을 네네. 해서 습관으로 더 크게 만드는 네네. 예. 이 중소기업 다니던 용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어떻게 월 7천만 원 벌게 됐을까? 그 안에 보면은 또 그 좋은 실천의 방법들, 부자의 마인드 네네. 이런 부분들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렇게 한 번씩 적용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자님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질문을 쭉 한번 드렸는데요. 네네. 끝으로 네. 혹시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뭐 헬조선 뭐 이런 말 많잖아요. 네. 뭐 이번 생은 글렀다. 그런 단어를 쓰지 마세요. 물론 현실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단어를 내 입에서 자꾸 내뱉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해야 변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변하려고 하고 세상은 변했으면 좋겠어요. 나에 맞춰서. 헬조선이 뭐 좋은 조선으로 바뀌길 원하는 것도 맞는데 그거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변하는 거고요. 내가 변해야지만 세상이 변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건 불변의 진리니까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다니던 용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어떻게 월 7천만 원 벌게 됐을까의 저자이신 강용수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귀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